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8시간 만에 끝내는 수능 국어 화작. 화작? 화작이 뭐야? 화법 N 장문 OT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을 거의 통틀어 봐도 화법과 장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의 유일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화작이 무료 특강으로 간단하게 치고 넘어간다거나 제대로 막 이제 세분화해서 나눠주는 강의가 거의 없는데,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화작 잘 못합니다. 화작 잘 못하잖아.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다든가. 근데 작년 수능이 화법 장문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뭐 비문학처럼 되게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거야. 보통 화법 장문 문법까지 끝나면 15분에서 20분 사이에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뒷부분 풀 시간이 있는데 작년 애들이 다 그래요. 화작문까지 다 풀고 나서 시계를 딱 봤는데 한 25분에서 30분이 지나 있었대. 그만 푸시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뒤에를 풀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화작은 요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 단축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영역이야. 애들이 보통 화작은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던데요?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줬잖아. 그치? 옛날 같으면 이럴 때 강의를 멈춰놓고 다시 하겠습니다 막 이랬을 텐데, 베테랑이기 때문에 자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화법 장문 같은 경우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어지간히 문제 풀면 풀리던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기는 해. 화법 장문이 꼭 공부를 해야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야. 근데 공부를 하면 보다 쉽게 맞출 수 있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화법 장문 이게 선택 강의로 빼놓기는 했지만 화작이 약한 학생들한테는 이게 필수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 화법과 장문 강의를, 그 당시엔 아무도 화작 강의를 하지 않았을 때야. 근데 선생님은 이 강의를 옛날부터 진행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교재가 정제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 당시에도 선생님은 약한 친구만 들어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화작을 학교에서도 제대로 다뤄준 적이 없고, 그죠? EBS도 거의 문학 중심으로 하지 애들이 화작을 열심히 풀진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죠. 화작을 중요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없습니다. 화작 시험, 이거 시험장에서 화작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게? 왜 중요할까, 화법 장문이? 멘탈. 수능 당일에 전체적인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바로 화법 장문이거든. 왜냐면 1번부터 10번, 1교시에 1번부터 10번에 배치되는 거 아니야. 시작했는데 난 못 풀겠는데? 이렇게 되면 끝난 거야, 그날 시험은. 알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화법 장문은 따로 공부를 좀 해둬야겠다라는 겁니다. 딱 8강 안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작은 그렇게 길게 끌고 갈 강의도 아닙니다. 알겠지? 자, 일단 화법과 장문의 비중, 수능 국어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중요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을 거야. 그냥 화작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 시간 단축하기도 까다롭고 뭐 그냥 요 정도 생각만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봐봐. 화법과 장문이 이렇게 되죠. 일단 화법. 화법은 수능에서 1번에서 5번에 배치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화작 융합 지문이 있기 때문에 딱 몇 번까지 다 자르긴 뭐한데 5문제인 건 맞잖아. 1번에서 5번 3점짜리 한 문제가 껴들어가요. 1번에서 5번 5문제인데 3점짜리 하나가 껴있어. 그러면 총점이 몇 점이야? 계산해봐. 5개의 문제인데 중간에 3점이 하나 들어가. 그렇죠. 11점 몇 점입니다. 11점. 선생님, 별로 크지 않군요. 크지 않은 것 같지? 잘 봐. 장문 한번 볼까요? 장문은 물론 융합지문이 있어가지고 딱 자를 수는 없지만 5문제인 게 맞습니다. 6번부터 10번. 융합지문도 2문제는 화법, 2문제는 장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3점짜리 하나 들어가니까 3점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 화법에서 하나, 장문에서 하나 무조건 3점 들어가게 돼 있어. 11점이지. 뭐 이거 합치면 몇 점인 거야? 22점이야. 잘 생각해보면 화작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법 한번 생각해봐. 문법 문제 몇 개냐? 5개죠? 거기에 3점 하나지? 토탈 해봐. 몇 점이야?
11점. 화작을 합치면 문법의 2배입니다. 문법의 2배야.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잘 보면 애들은 거의 문법만 공부하죠. 그러니까 화작문이라고 했을 때 화작은 내팽개치고 문법만 거의 공부하잖아 애들이. 근데 막상 화작에서 틀렸을 때는 모의고사에서 별로 걱정을 안 해. 근데 문법 틀리면 문법 공부 좀 해야 돼 막 이런단 말이야. 비중을 봐라. 실질적으로 문법의 2배란 말이야 이쪽이. 왜 이쪽은 공부를 안 하냔 말이지. 공부를 하면 더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공부를 해야 돼. 이 비중을 보면은 결코 작지 않아. 22점이란 말이야. 이 두 개 합치면은. 비문학 토탈 다 해봐야 33점인 건데 이거 합치면 22점이란 말이야.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얘기했죠. 수능 당일의 컨디션을 결정한다고. 화작부터 말리기 시작하면은 이건 단순히 국어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2교시까지 줄줄이 가는 거야. 그냥 계속 망하는 거야. 수능 당일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모든 일은 스타트가 깔끔해야 뒤까지 쭉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시작부터 막히면 대책 없다. 알겠죠? 그래서 화작을 좀 꼼꼼하게 공부해둔 친구들은 1번에 10번까지 문제 유형이나 지문 유형이나 이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도 스무스하게 가. 근데 처음부터 버벅버벅. 이게 이제 작년에 수능을 본 제자들의 문제였다 이거지. 화작을 너무 소홀히 했던 거야. 알겠죠? 화작, 수능 국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정문 학습 방향. 그럼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뭐 개념 공부한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봐봐요. 화법과 정문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돼. 애들이 보통 선생님 기출을 풀면 되지 않을까요? 기출 푸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화법과 정문은 문학이나 비문학, 문법 이런 영역에 비해서 생긴 지가 오래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화법 대신 뭐가 있었어? 듣기평가 있었어. 국어에. 있으면 좋겠지. 듣기보다 차라리 화법이 훨씬 나아. 왜냐? 듣기 문제점이 뭐야? 한 번 놓치면 이건 대책이 없어. 근데 이건 지문으로 가니까 시간만 남으면 또 보고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선생님이 수능 볼 때마다 선생님 듣기평가가 있었어. 6문제. 선생님은 듣기 1번을 틀렸었거든. 너무 긴장해가지고 떨려갖고 놓친 거야. 지나갔는데. 듣기는 놓치면 끝나잖아. 근데 화법이면은 다시 보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출하고 EBS하고. 너네가 이제 더 잘 알지 않나? 기출이나 EBS 반복적으로 푼다고 해서 기출하고 그 EBS를 막 풀었어. 그리고 모의고사를 봤어.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가 쫙 풀려? 그렇지가 않아. 세분화해서 영역별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따로. 알겠죠? 그래서 화법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은 1강에는 바로 진도 들어갈 거고 여기서 학습법을 다 말하겠습니다. 화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개념 공부해요? 해요. 개념 학습 약간 해야 돼. 개념 약간 공부해야 돼. 왜 약간이냐면 문법 같은 건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지만 화법은 개념 안다고 문제 맞히고 개념 모르면 문제 못 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근데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개념은 살짝만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개념 공부 좀 하면 이제 뭐 해야 돼? 채점을 해? 실전? 문제풀이? 문제풀이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문제 유형은 작문이 중요하고 화법은 지문 유형이 중요해. 지문 유형별 독해법에 대한 학습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애들이. 지문 유형별 독해법 이걸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쳐 줄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 화법이 지문 유형이 있습니까? 화법은 이거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근데 화법에 지문 유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 거야. 화법의 지문 유형 불러봐. 토론, 협상 5개만 채워봐. 토론, 협상, 대화,
토이. 야, 얘 지금 보니까 목차를 펴놓고 있어. 거기 보니까 아 이거 이걸 묻는 거구만 지금. 이 누직한 거 아니야. 아, 얍삽한 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애들한테 화법 지문 유형이 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제대로 대답하는 애들조차 별로 없더라 이거지. 왜냐면 그렇게 나눠서 공부 안 해봤거든. 대화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야. 토론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야. 너네 한번 생각해봐. 일상적인 대화 지문이 나왔어. 그리고 공적인 토론 지문이 나왔어. 읽는 방법이 같겠니? 당연히 다르지. 그런데 토론 지문들끼리는 주제만 바뀌는 거지 흘러가는 방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지문 유형별로 토론 지문은 이런 틀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읽는 거구나를 배워놓으면 그 틀 그대로 주제만 바뀐 상태에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읽기가 굉장히 편안할 거야. 협상 지문도 마찬가지야. 협상 지문 처음에 뭐 하니?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B 나오면 이제 서로 기본 입장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기본 입장이 같아 달라.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안 제시를 하고 협상이 타결되느냐 결렬되느냐까지 이제 마무리로 쭉 가게 돼 있는데 이런 일정한 지문의 흐름이 있는 거야. 화법의 학습 대상은 바로 그겁니다. 일정한 지문의 흐름.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죠. 따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걸 공부하는 거야 화법은. 알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로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화법의 문제 유형이 뭐 있냐라고 하면 애들 잘 모릅니다. 발표 지문이 나왔어. 문제 유형 뭐 있게? 이거 봐. 발표 지문 찾아봐라. 발표 지문 나오면은 뭐 내용은 그때 주제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 근데 문제 유형 보면 100% 일단 첫 번째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봐요. 그 다음 두 번째 발표자가 활용한 자료의 특성, 자료 활용 문제가 나와.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보기는 청중의 듣기 과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청중의 듣기 과정을 물어봐. 이 세 가지는 거의 100%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러면 발표 지문이 나왔을 때 말하기 방식은 이렇게 풀고 자료 활용은 이렇게 풀고 청중의 듣기 과정은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면 시험장에 갔어. 발표 지문이 나왔어. 물론 내용은 처음 보는 내용이겠지. 근데 발표 지문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연스럽게 읽고 나서 문제 유형 빤한 것들 나오니까 그냥 쉽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화법 작문의 관건은 생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야. 시험장에 딱 갔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 생소하지 않게만 해두면 돼. 생소하지 않게 하려면 이런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작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작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개념 공부해? 해요. 똑같이 약간 최소한 글쓰기 단계나 이런 건 알아야 돼. 개념 약간 하는 거야. 약간.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유형 학습해? 지문 유형 학습을 뭘 할 게 있냐? 그냥 초고인데. 이거는 화법처럼 대화, 토의, 토론, 발표, 면접, 협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이건 지문 유형별 독해법이 필요가 없어, 작문은.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대신 문제 유형이 고정돼 있잖아.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작문은. 글쓰기의 5단계에 의해서 문제가 각 단계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5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5문제. 글쓰기 5단계. 그러면 그 각 단계에 맞는 문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제 유형별로 자료 수집 및 활용 문제는 이렇게 푼다. 글쓰기 전략 문제는 이렇게 푼다. 글쓰기 계획 문제는 이렇게 풀고 조건 활용 문제는 이렇게 풀고 고쳐쓰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 5가지인 거야, 이거. 알겠죠? 이런 걸 몰랐잖아. 이런 걸 좀 알고 공부를 했어야 한다는 거지.
이거 OTG 화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안 했으니까 배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화법과 작문의 학습 방향이에요. 물론 요것과 요것이 결합된 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엔 융합. 그래서 융합 지문도 실려 있나요? Of course지. 융합 지문도 이 교재에 아주 세세하게 실려 있어요. 융합 지문 읽는 방법까지 다 실려 있어. 아예 융합, 화법 작문 융합을 파트 하나를 따로 배정을 해놨어. 아예. 알겠죠? 선생님 교재 이 교재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옛날만 해도 화법 작문 첫 시대 그때만 해도 화작 융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파트 3 융합 이게 없었어요. 근데 계속 이게 진화해 온 거야 교재가. 이제 거의 완성판이지 결정판. 융합까지도 공부를 할 거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합니다. 자, 이 강의의 목표 심플해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일단 다 맞자. 뭐 비문학에서 좀 틀리고 문법에서 좀 틀리고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10번까지는 다 맞게 해주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화작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10번까지는 일단 무조건 다 맞고 시작한다. 이걸 목표로 합니다. 강의 목표.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이죠. 어디서 시간 줄여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화작에서 시간 좀 줄이고 또 어디서 줄여야 돼? 문학 쪽에서 시간 확 줄여주고 EBS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문법도 개념학습이 빠삭하면 시간 좀 줄일 수 있죠.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데가 어디야? 비문학이니까. 이 세 군데에서 시간 줄이고 그 다음에 비문학 올인 이렇게 가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화법 작문 문법까지 25분, 문학 25분, 비문학 25분, 5분 마킹 이러면 망한다 시험. 알겠죠? 상대적으로 수월한 파트에서 시간을 확 줄여놓고 그 다음 어려운 파트에다가 집중포화를 가해야 되는 거야. 1교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 단축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시간 단축을 얼마나 할 것이냐. 자, 일단 강의는 간결합니다. 8강으로 끝납니다. 8강으로 화법, 작문, 융합까지 다 공부를 할 거야. 보통 이제 한두 강짜리로 선생님들이 그냥 화장은 끝내버리는데 이건 좀 세분화되어 있는 강의. 알겠죠? 1번에서 10번까지 목표는 10분입니다. 10분. 10번까지 10분 안에 풀어주면 11번에서 15번 문법이 얼마나 걸려? 10분이나 걸려? 15분 걸려? 5분? 7분 걸려?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문법은 5분에서 8분 사이에 끊어주잖아. 그 정도만 해도 한 15분에서 18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화법 작문 문법까지를 20분 안쪽으로만 끝내주면 시험 볼만 하거든. 알겠죠? 일단 화법 작문을 10분 안에 풀기. 그러면서 문제는 다 맞기. 이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 알아야 하는 필수 개념을 수업 시간에 배울 거고 지문 유형별, 화법 같은 경우에는 지문 유형별 독해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작문 같은 경우에 지문 독해법이 아니라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배우게 될 거야. 화법 작문 강의의 황제예요, 신영균. 작년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화작 강의를 들었죠. 왜냐? 다른 선생님들이 화작 강의 별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있네 이러면서 많이 들은 것 같더라고. 굉장히 이제 세분화된 강의.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본인이 모의고사 볼 때를 생각해 봤을 때 난 꼭 10번 안에서 한두 개 틀려. 이런 친구들. 알겠죠? 나는 항상 한 10분 안에 풀면서 화작문은 한 개도 안 틀린다. 그런 친구들 듣지 마세요. 그런 친구들 들을 필요 없습니다. 10번까지 문제를 푸는데 항상 한두 개씩 틀리더라. 그러면서 시간도 좀 많이 쓰더라.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강의인 거예요. 알겠지? 어차피 나는 10분도 안 걸리는데 다 맞는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강의 구성 좀 보여줄게요. 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화법은 필수 개념 학습을 이렇게 할 거예요. 쫙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확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공부할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꼭 알아야 되는 것만. 그것만 넣어놨어. 화법 작문 교과서 학교에서 배웠나요? 아니요. 있는데 안 써요. 사기는 샀는데 안 써? 학교에서 안 써요. 그럼 왜 팔았어 교과서를? 그러게요. 그러게요? 사라고 해서
사라고 했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아니지. 그 보통 학교들이 보면은 화법작문이 교과 과정에 없을 수가 없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통 배부를 하고 책값도 받는데 정작 화작 수업을 하질 않더라고 교과서로. 그 교과서에 보면은 개념들이 쫙 사실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쫙 필요한 것만 정리해 놨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한 적이 없을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줄줄줄 글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이런 식으로 발표 지문의 독해 전략 5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파악하면 된다.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거에 맞게 지문 읽는 연습을 하겠지 이제. 알겠죠? 이걸 배우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이런 문제 유형 토의의 절차를 묻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이걸 또 배우게 될 거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실전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화법 끝나는 부분에 화법 실전 모의고사, 작문 끝나는 부분에 작문 실전 모의고사, 융합 끝날 때는 융합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딱 따로 넣어놨어요. 뭔가 제대로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죠? 화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보통 진짜로 이렇게 한다. 야, 화작은 그냥 풀어. 그냥 풀어도 뭐 N까지 맞히잖아. 그냥 이런 식인데 요즘은 시대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세분화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똑같이 필수 개념학습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고쳐쓰기에는 이런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런 선택지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다. 이런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지문 유형별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용 조직하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5가지 풀이 방법 쫙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적용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지 막 하면서 그리고 똑같이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 구성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카페 정혜원 등은 뭐 이건 맨날 하는 거고 요거 화법과 작문 영역별 문제은행을 제공을 할 겁니다. 화법 영역별 문제은행, 작문 영역별 문제은행. 집으로 보내준다는 뜻이 아니야. 어디서 봐야 되는 거야? 카페.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은 화법과 작문 영역별 문제은행을 올려줄 거예요.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그 다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올려줄 테니까 이거 활용 잘하도록 하세요. 읽어. 올해 선생님 목표 내 수강생들 내 새끼들 싹 다 1등급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화작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 하고 본강에서 봅시다.